청취자 여러분, 최근에 동네 마트나 빵집 가셔서 빵이나 뭐 라면 하나 집어들었다가 가격표 보고 헉 하신 적 다들 있으시죠? 아, 맞아요. 진짜 요즘 장보기가 무섭잖아요. 막 몇천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뭐,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지갑을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낸 그 비싼 가격이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조작된 9조 원짜리 불법 청구서였다면 어떨까요? 와, 9조 원이요.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친숙한 음식들 가격 뒤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겁니다. 유튜브 김종일 채널에 올라온 아주 충격적인 심층 분석 자료인데요. 우리 식탁 물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밀가루와 설탕 가격 폭등,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 뉴스를 넘어서서 시장을 독점한 소수 기업들이 어떻게 서민 경제를 무너뜨렸는지 보여주는 아주 씁쓸한 교과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숫자부터 좀 명확히 짚어볼게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6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국제 밀가루 가격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수입 단가가 떨어지고 있었죠. 네. 근데 참 이상하게도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국내 밀가루 가격은 무려 44%나 폭등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 경제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이라면 원가가 낮아졌을 때 당연히 최종 소비자 가격도 내려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결이라도 되어야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원가가 떨어졌는데 내리기는커녕 44%를 올렸다.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를 했고 결국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요 제분, 재단 기업들이 6년 동안 불법 담합을 저지른 게 드러난 거죠. 와, 6년 동안요? 그럼 그 담합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밀가루 시장에서만 6조 원이고요. 설탕까지 합치면 무려 9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9조 원. 이게 진짜 개인이 상상하기엔 너무 비현실적인 숫자라서 확 와닿지가 않는데, 청취자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동네 주유소 가면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기름값도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시차는 좀 있어도 결국 내려가죠. 그렇죠. 근데 국제 밀가루 가격은 뚝뚝 떨어지는데 우리 동네 빵값만 44%가 올랐다는 건 약간 이런 거죠. 비행기 표값은 반값으로 내렸는데 여행사가 자기들 수수료만 막 40% 넘게 얹어서 받아간 거랑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게 바로 애덤 스미스가 말한 그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결정 구조를 인위적으로 완전히 파괴해버린 범죄인 거죠. 근데 전문가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거예요. 무려 6년이잖아요. 6주도 아니고 6년인데 아무리 기업들끼리 입을 맞췄다고 해도 어떻게 단 한 곳도 배신을 안 하죠? 그 부분이죠. 네, 왜냐면 우리가 가격을 살짝만 낮춰도 저쪽 손님들 싹 다 끌어올 수 있는데 그 달콤한 유혹을 6년이나 참았다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쟁 시장이었다면 당연히 누군가는 카르텔을 깨고 자기 이익을 챙겼을 겁니다. 근데 이 담합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밀가루와 설탕 시장이 철저하게 소수 기업이 지배하는 과점 시장, 그러니까 올리고폴리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플레이어가 몇 명 없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군요. 네, 제분 공장이나 저장 시설 같은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이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룰을 정하고 가격을 안 내려도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 하는 구조를 악용한 거죠. 진짜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완전히 무슨 출입구 다 막아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룰 정하는 카지노에서 헌법적인 얼굴로 우리 주머니를 털어간 거잖아요. 네, 치킨 게임을 하느니 그냥 가격을 올려서 다 같이 꿀을 빠자 이렇게 암묵적 동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거대한 9조 원대 카르텔 중심에 정말 우리한테 너무 친숙한 이름이 등장해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무려 26%를 차지하고 있는 곰표 대한제분이더라고요. 네, 업계를 건강하게 이끌어야 할 1위 기업이 오히려 시장 왜곡에 앞장섰다는 게 뼈아픈 대목이죠. 특히나 이번 자료에 등장하는 대한제분 이건영 회장의 행태를 보면 이 기업 오너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페라리 수리비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불법 담합으로 얻어낸 막대한 이익,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소비자들 식비에서 착취한 그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이용한 거예요. 심지어 본인 슈퍼카인 페라리 수리비를 회사 돈으로 냈죠.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마트에서 라면 한 봉지 살 때 몇백 원 아끼려고 카트 끌고 다니면서 가격표 비교하던 서민들 돈이 결국 그 회장님 페라리 범퍼 고치는 데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이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기업이 소비자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저는 이 자료 보면서 더 화가 났던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2025년에 터진 곰표 밀맥주 사태예요. 이건 단순히 서민지갑 턴 걸 넘어서서 상도덕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세븐브로이 사건이요? 맞아요. 그게 기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죠. 네, 청취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곰표 브랜드가 원래 엄청 올드한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세븐브로이라는 신생 중소 수제 맥주 기업이 거기다 아주 힙한 감성을 입혀서 곰표 밀맥주를 대히트시켰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가던 브랜드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1등 공신이죠. 그러니까요. 거의 은인인데 대한제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핵심 레시피를 쏙 빼앗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서 그 스타트업을 완전히 파산 위기까지 몰아넣었어요. 진짜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죠. 이 지점이 경제학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거대 독점 기업이 자기 지혜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나 혁신을 이렇게 아무런 페널티 없이 착취할 수 있다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 어떤 벤처기업이 혁신을 시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죽어라 밤새서 만들어놔봤자 어차피 저 큰 호랑이한테 다 뺏길 텐데 누가 리스크를 걸겠어요? 정확합니다. 회장의 개인 횡령이 내부의 문제라면 이 세븐브로의 갑질은 외부 생태계의 혁신 의지 자체를 꺾어버린 시장 파괴 행위인 겁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새롭고 좋은 제품을 만날 소비자의 권리까지 박탈당하는 셈이죠. 참,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입맛이 다 씁쓸해지는데요. 이렇게 오만하게 굴고 상도덕도 없는 거 보면 속대한 말로 지들이 원래부터 잘나서 이렇게 큰 기업을 일궈낸 줄 아나 봐요. 겉보긴 그럴싸해 보이지만 역사적 출발선으로 돌아가 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역사적 아이러니거든요. 1953년 설립 당시 이야기요. 저도 자료 보고 완전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대단한 혁신 기업이 아니었잖아요.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누리는 그 압도적인 지위나 인프라는 오너 일가가 천재적이라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해방 이후에 일본이 남기고 간 이른바 척산, 그 거대한 일본 제본 부지를 정부한테 아주 파격적인 헐값에 불화받아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맨 땅에 헤딩해서 공장 지은 게 아니라 사실상 국가가 거대한 인프라를 그냥 쥐어준 거나 다름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막대한 외자 대출까지 국가가 밀어줬고요. 결정적으로 당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혼식 장려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저 알아요. 그 쌀 부족하니까 국가가 나서서 학교에서 도시락 검사하고 막 보리나 밀가루 섞어오게 했던 그 시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제본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마케팅을 열심히 할 필요도 없었어요. 정부가 알아서 국민들 식습관을 강제로 개조해주고 전 국민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발밑에 갖춰준 셈이죠. 진짜 듣고 보니까 화가 치미네요. 1950년대에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 국민들이 그 맛없는 혼식 참아가며 먹어주고 국가가 땅 주고 돈 줘서 십시일반 치워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온 국민의 인내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성장의 진짜 배경입니다. 근데 70년 지나서 그 보답으로 돌아온 게 무려 44% 가격 폭등이라는 9조 원짜리 청구서라니. 전문가님, 이건 단순한 인플레이션 핑계가 아니라 거의 국민 밥상에다 대고 사적으로 세금을 매긴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적 조세라고 하죠. 이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국민과 국가의 막대한 지원 위에 서 있다는 그 무거운 역사적 채무의식이 완전히 결여된 겁니다. 독점이라는 온실에서 편하게 자란 기업이 얼마나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참, 이 무서운 연극의 결말을 이제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6년 동안 9조 원. 자기들끼리 샴페인 터뜨리는 동안 당장 하루하루 반죽해서 식빵 굽던 동네 빵집 사장님들, 칼국수 팔던 노점상들은 줄폐업 위기에 내몰렸잖아요. 네,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죠. 원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손님들 주머니 뻔히 아니까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함부로 올리겠습니까? 결국 그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하다가 다 쓰러진 겁니다. 거기다가 기업 믿고 투자했던 일반 주주들도 완전 피눈물 흘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 2일에 검찰이 이들 제분회사를 불법 담합 혐의로 전격 기소했거든요.
주가가 요동을 쳤죠. 오너의 일탈과 불법 담합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전용을 보여주면서 주주들한테 엄청난 심리적, 금전적 손실을 안겼습니다. 근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고려 중이라고 하던데, 아니 전문가님 숫자를 한번 비교해보죠. 이 사람들이 담합해서 번 돈이 6년 동안 9조 원이에요. 근데 과징금이 수천억 원, 이거 내고 그냥 끝나는 거면 해결책이 아니지 않나요? 네, 그게 현행 독점 규제법의 아주 치명적인 딜레마입니다. 냉정하게 계산기 두드려 볼까요? 불법으로 벌어들일 기대 수익이 9조 원인데 걸리면 몇 천억 낸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범죄가 아니라 그냥 통행료나 사업 운영비로 보이는 겁니다. 걸려서 벌금 내는 게 안 걸리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라는 거네요. 그렇죠. 페널티가 수익보다 현저히 낮으니까 범죄를 예방할 억지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끊어내야 됩니까? 벌금 좀 올린다고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서 과징금을 회사가 흔들릴 정도로 상향하는 건 기본 전제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올린 가격을 즉각 시장 원가에 맞춰 정상화시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 올린 가격부터 다시 토해내라 이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꽉 막힌 과점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게 규제 장벽을 아예 낮추거나 수입 다변화를 해서 원천적으로 담합을 못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가격 투명성을 감시하는 데이터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애초에 짬짬이를 못하게 판 자체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자, 오늘 저희가 이 밀가루와 설탕 시장의 담합 사건을 쭉 파헤쳐 봤는데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명확한 결론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대한제본을 비롯해서 이 거대 기업들이 깔고 앉은 권력, 그거 하늘에서 똑 떨어진 거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팍팍한 삶 속에서도 꾹 참고 끼니 때워가며 살아남았던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준 아주 무거운 역사적 빚이라는 사실이죠. 기업이 이윤 추구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탐욕이 공정이라는 브레이크를 잃고 폭주했을 때, 그리고 그 기업이 국민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걸 망각했을 때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신뢰가 박살납니다. 소상공인은 거리에 나앉고 혁신 스타트업은 짓밟히고 그 모든 청구서는 고스란히 우리 식탁 위로 올라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빵집에 들러서 식빵 고르실 때, 아니면 저녁에 마트에서 라면 한 봉지 카트에 담으실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 환율, 원자재가 상승, 이런 그럴싸한 변명들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폭력은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던 일상 이면에 이런 불공정한 룰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게 바로 현명한 소비자의 첫걸음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 남기면서 오늘 딥다이브 마치겠습니다. 생필품인 밀가루와 설탕에서조차 무려 6년 동안 9조 원 규모의 카르텔이 너무나 완벽하게 굴러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매일 무심코 결제하는 수많은 생활 필수품 중에 어쩔 수 없는 물가 상승이라는 완벽한 마스크를 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우리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 제2, 제3의 밀가루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의 영수증을 한 번쯤 날카롭게 의심해봐야 할 때입니다.